가남이 늘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조선 영조 7년 한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밤, 한양 북촌의 한 양반댁에서는 비통한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청렴 결백한 선비로 이름 높던 윤참판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아버님, 아버님. 12살 된 딸 소희가 아버지의 시신을 부여안고 목 놓아 울었지만 이미 차갑게 식은 몸은 다시는 따뜻해지지 않았답니다. 어머니 역시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그 이튿날 따라서 세상을 떠났죠.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소희. 집안의 재산은 이미 모두 관에서 몰수해 갔고 친척들은 연루될까봐 외면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빚쟁이들까지 들이닥쳐 어린 소희를 위협했답니다. 이 계집애라도 팔아서 빚을 갚아야지. 결국 소희는 인신매매꾼들의 손에 넘어가 한양 종로의 기방으로 팔려갔어요. 그때부터 소희는 죽었고 명월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거죠. 팔려온 첫날 밤 소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울었어요. 하지만 눈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답니다. 울어서 무엇하겠느냐. 이제부터는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기방의 주인 황포도는 새로운 소희의 미모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런 미인을 보다니 제대로만 가르치면 한양 최고의 명기가 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소희, 아니 명월은 단순히 미모만으로 승부하려 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춤과 노래, 검은고를 배우고 밤에는 몰래 시서화를 익혔답니다. 특히 문장력을 기르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언젠가 내가 받은 모든 고통을 되갚아줄 것이다. 그러려면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 기방의 선배 기생들은 어린 명월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신기하게 여겼어요. 명월아, 내가 그렇게 책만 들여다보면 손님들이 재미없어 할 텐데. 언니, 저는 그저 교양 있는 기생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명월은 겉으로는 순진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답니다. 아버지를 모함한 3명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첫 번째, 김진사. 위조 문서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씌운 자. 두 번째, 박참판. 거짓 증언으로 아버지의 무죄를 유죄로 뒤바꾼 자. 세 번째, 이정승. 이 모든 음모의 배후 조종자. 기다려라. 너희들이 내 아버지에게 한 짓을 고스란히 되돌려주겠다. 3년이 흘렀어요. 명월은 이제 15살의 아름다운 소녀로 자라났답니다. 그녀의 미모는 물론이고 시문에 능하고 악기에도 뛰어나다는 소문이 한양 전체에 퍼졌죠. 종로 청춘루의 명월을 보지 못한 자는 한양의 멋을 모른다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였어요. 어느 봄날 저녁, 기방에는 많은 손님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는 젊은 선비들도 있었고 나이든 부자들도 있었답니다. 명월은 한복판에 앉아 가야금을 타며 애절한 노래를 불렀어요. 강남의 낙엽진이 바람 따라 흩어지고 어디서 일편단심을 다르게 호소할까? 청중들은 모두 명월의 노랫소리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한 젊은 선비는 감동한 나머지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어요. 그때 기방문이 열리며 한 중년 남자가 들어왔는데 명월은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답니다. 바로 김진사였거든요. 오호, 소문으로만 듣던 명월을 드디어 보는구나. 김진사는 이미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였지만 여전히 기생들을 탐하는 추악한 모습이었어요. 명월을 보자마자 완전히 넋을 잃었답니다. 이런 절세미인이 세상에 있다니. 명월은 겉으로는 수줍어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첫 번째 먹잇감이. 그날 밤 김진사는 명월만을 위해 큰 잔치를 벌였어요. 기방 전체를 빌려서 호화로운 술자리를 마련했죠. 명월아, 내가 너를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내 아름다움은 선녀가 따로 없구나. 진사님께서 과찬을 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명월은 교묘하게 김진사의 환심을 샀어요. 때로는 수줍어하고 때로는 애교를 부리며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답니다. 명월아, 나와 함께 살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첩으로 맞아들이겠다. 진사님, 저 같은 천한 기생이 그런 큰 은혜를 무슨 소리냐? 내가 천하다니? 내 재능과 아름다움은 양반과 규수보다도 뛰어나다. 김진사는 명월에게 완전히 빠져서 매일 기방에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술에 취할 때마다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조정에 부패한 관리들을 혼내주곤 했지. 명월은 귀를 쫑긋 세웠어요.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자세히 들려주세요. 그때 윤참판이란 자가 있었는데 너무 청렴해서 우리 일을 방해했어. 뇌물도 안 받고 부정한 일에는 절대 동조하지 않았지. 명월의 주먹이 꽉 쥐어졌지만 표정은 태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머리가 좋거든. 가짜 증거를 만들어서 그자가 뇌물을 받았다고 몰았지. 그 바람에 윤참판은 관직에서 쫓겨나고 얼마 후 죽었어. 김진사는 마치 자랑스러운 무용담이라도 되는 양 떠들어댔어요. 명월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감탄하는 척했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그 가짜 증거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야 간단하지. 윤참판의 인장을 위조하고 뇌물받은 내역서를 만들어서. 김진사는 술김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어요. 명월은 이 모든 대화를 머릿속에 정확히 기록해 두었답니다. 다음 날부터 명월은 본격적으로 김진사를 함정에 빠뜨리기 시작했어요. 우선 그의 말을 모두 문서로 작성해 두었답니다. 진사님이 어제 하신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서 잊지 않으려고 적어두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다니 고맙구나. 김진사는 명월이 자신의 영웅담을 기록하는 것을 대견해 했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았죠. 명월은 또한 김진사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그의 인장을 몰래 본뜬 가짜 인장을 만들었어요. 기방에는 온갖 사람들이 드나들다 보니 이런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명월아, 이런 일을 부탁하다니 혹시 무슨 일에 쓸 거야? 그냥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싶어서요. 몇 주 후 명월은 김진사의 인장으로 가짜 문서를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가 그동안 저지른 각종 비리 행위들을 담은 문서였죠. 물론 모든 내용은 김진사 자신이 술자리에서 자랑스럽게 떠든 것들이었답니다. 김진사가 명월에게 완전히 빠져 있을 때 명월은 마침내 행동에 나섰어요. 어느 날 밤 그녀는 준비해둔 모든 증거 자료들을 한성부의 익명으로 고발했답니다. 고발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김진사는 그동안 관직을 이용해 온갖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무고한 윤참판을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첨부한 문서들을 보시면 그의 죄상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후 한성부 관리들이 김진사의 집을 급습했어요. 그리고 명월이 만든 가짜 문서들을 그의 서재에서 발견했죠. 사실은 명월이 미리 몰래 숨겨둔 것이었지만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나는 그런 문서를 만든 적이 없다. 하지만 그의 인장이 찍힌 문서들과 그동안 술자리에서 떠든 내용들이 너무나 정확히 일치했어요. 더군다나 명월이 몰래 기록해둔 그의 자백 내용까지 있었거든요. 김진사,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어떻게 부인할 것이냐? 결국 김진사는 관직을 박탈당하고 전 재산을 몰수당한 채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야 했어요. 기방에서 이 소식을 들은 명월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답니다. 첫 번째, 곡수 완료.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김진사가 유배를 떠난 후 명월은 다음 목표인 박찬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박찬판은 김진사보다 훨씬 지위가 높고 영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답니다.
명월은 기방에 드나드는 여러 손님들을 통해 박찬판의 약점을 파악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정보를 얻게 되었답니다. 박찬판이 요즘 투전판에 자주 드나든다더군. 정말이에요? 응, 특히 투전에 미쳐 있어서 밤새도록 도박을 한다고 해. 명월의 눈이 반짝였어요. 도박은 완벽한 함정을 만들 수 있는 약점이었거든요. 어느 도박장에 가신다는 거예요? 남대문 근처에 있는 큰 도박장이야. 거기 주인이 장돌뱅이라는 자인데 온갖 도박꾼들이 모여들어. 명월은 며칠 후 남자 복장으로 변장하고 그 도박장을 찾아갔어요. 기생 생활을 하면서 익힌 여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변장술이었거든요. 어서 오시오, 나리. 오늘은 어떤 놀이를 하시겠소? 투전을 하고 싶소. 명월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도박장 안을 둘러봤어요. 과연 박찬판이 한 구석에서 투전을 하고 있었답니다. 명월은 우선 작은 돈으로 도박을 시작했어요. 일부러 서투른 척하면서 다른 도박꾼들의 경계심을 늦췄죠. 이 양반은 초보 같은데 쉬운 상대네. 하지만 명월은 사실 도박의 기술을 잘 알고 있었어요. 기방에서 만난 여러 도박꾼들에게서 배운 것들이었거든요. 그녀는 계산된 패배와 승리를 반복하면서 박찬판의 관심을 끌었답니다. 며칠 후 드디어 박찬판이 명월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젊은 양반, 도박 실력이 괜찮은데 어디서 배웠소? 그저 취미로 하는 것뿐입니다. 명월은 겸손하게 대답하면서도 박찬판의 성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존심이 세고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었답니다. 한 판 붙어보시겠소? 저 같은 초보가 참판 어른과 어떻게? 초보라니. 실력을 보니 만만치 않은데. 두 사람은 본격적인 승부를 시작했어요. 명월은 처음에는 일부러 몇 판을 져주었답니다. 박찬판의 자만심을 키우기 위해서였죠. 역시 경험 차이가 나는군. 박찬판은 승리에 취해서 점점 더 큰 돈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명월은 본격적으로 승부를 걸었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된 도박에서 박찬판은 점점 더 많은 돈을 잃기 시작했어요. 명월이 다른 도박꾼들과 미리 짜고 판을 조작했기 때문이었죠. 이상하다. 오늘따라 운이 없네. 참판 어른, 그만두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 돼! 이번엔 반드시 따겠어! 박찬판의 승부욕에 불이 붙었어요. 그는 집에서 더 많은 돈을 가져와 걸었지만 계속 잃기만 했답니다. 급기야 박찬판은 집 문서까지 담보로 내걸었어요. 이번엔 내 집을 걸겠소! 참판 어른,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명월은 겉으로는 말렸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결국 박찬판은 집까지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답니다. 그때 명월이 다가갔어요. 참판 어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젊은 양반이 나를 도와준다니. 어른의 빚을 제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명월은 박찬판을 기방 근처의 조용한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정체를 밝혔답니다. 사실 저는 남자가 아닙니다. 명월이라는 기생이에요. 박찬판은 깜짝 놀랐어요. 기생이라고? 그럼 왜 이런 짓을? 윤참판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그 순간 박찬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내가? 네, 윤참판의 딸입니다. 아버지를 모함의 죽음에 이르게 한 당신들에게 복수하러 왔어요. 명월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찬판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참판 어른의 빚을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대신 아버지를 모함한 일의 전말을 자백해주세요. 박찬판은 절망에 빠졌어요. 가족들이 거리로 내몰릴 상황에서 거부할 수도 없었거든요. 좋다. 내가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 박찬판은 윤참판을 모함한 일의 자세한 내막을 모두 자백했어요. 특히 이정승이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했다는 사실까지 말했답니다. 이정승이 윤참판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윤참판이 너무 청렴해서 우리의 비리를 막고 있었거든. 명월은 이 모든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박찬판의 인장을 받아냈어요. 며칠 후
박찬판의 자백서가 한성부의 익명으로 전달되었어요. 동시에 그의 각종 비리 증거들도 함께 제출되었죠. 박찬판이 무고한 윤찬판을 모함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한성부에서 조사한 결과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박찬판은 관직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몰수당한 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답니다. 명월은 박찬판이 유배 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두 번째 복수도 완성. 이제 마지막 한 명만 남았다. 하지만 이정승은 가장 어려운 상대였어요. 그는 조정의 최고 위직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영리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이정승을 상대하기 위해 명월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직접 나서는 대신 그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비밀리에 기르는 서자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바로 명월과 같은 기방 출신이었던 거예요. 춘향 언니. 춘향은 명월보다 10살 정도 많은 선배 기생이었는데 5년 전에 갑자기 기방에서 사라졌었어요. 명월은 춘향이 어떤 양반에게 팔려갔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었는데 그 양반이 바로 이정승이었던 거죠. 명월은 춘향을 찾아갔어요. 춘향은 한양 외곽의 작은 집에서 5살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명월아, 내가 어떻게 여기를?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춘향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이정승의 아들이야. 그 사람이 나를 첩으로 삼겠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아이만 낳게 한 후에 이렇게 버렸어. 그럼 이정승이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를 보러 와. 하지만 겉으로는 절대 자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명월은 이것이야말로 이정승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명월은 춘향에게 자신의 정체와 복수 계획을 털어놓았어요. 언니, 저는 윤참판의 딸이에요. 이정승이 제 아버지를 모함해 죽였거든요. 춘향은 깜짝 놀랐어요. 그럼 너도 복수를 위해. 네. 그런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언니의 도움이 필요해요. 춘향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일었어요. 나도 그 악한 자에게 복수하고 싶었어. 날 농락하고 아이까지 낳게 한 후 이렇게 버렸으니까. 두 여인은 힘을 합치기로 했어요. 춘향은 이정승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명월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데 뛰어났거든요. 이정승은 매달 보름날 밤마다 이 아이를 만나러 와. 그때가 우리의 기회야. 좋아요. 완벽한 계획을 세워봅시다. 보름날 밤 명월은 이정승이 오는 길목에 미리 숨어 있었어요. 이정승이 춘향의 집으로 가던 중 명월과 마주치게 된 것은 마치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답니다. 이 밤중에 정승 어른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길이신가요? 이정승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비밀이 들통날까봐 초조해했죠. 너는 기생명월이 아니냐? 이런 곳에서 웬일이냐? 저는 근처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던 길이에요. 그런데 정승 어른께서는 명월은 일부러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정승은 점점 더 불안해졌답니다. 명월아, 혹시 내가 이 근처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이정승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요. 다만 정승 어른께서 혼자 이 한적한 곳을 걸어가시는 게 신기해서요. 명월의 순수해 보이는 미소가 이정승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서둘러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답니다. 나는 그저 야밤에 산책을 즐기는 취미가 있어서. 그렇군요. 그런데 저기 작은 집에서 불빛이 보이네요. 혹시 정승 어른께서 가시려던 곳이 아니신가요? 이정승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어요. 명월이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의심스러워했거든요. 명월아, 너는 정말 우연히 여기를 지나가는 것이냐? 그때 춘향의 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정승은 더욱 당황했답니다. 정승 어른, 설마 그 집에 아는 분이 계시는 건 아니시죠?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명월의 말에 이정승은 완전히 당황하고 말았어요. 그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명월이 부드럽게 막아섰답니다. 잠깐만요.
정승 어른, 저도 그 집에 볼 일이 있어서요. 함께 가시죠. 춘향의 집 안으로 들어간 이정승은 깜짝 놀랐어요. 춘향이 명월과 함께 앉아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정승 어른. 오랜만입니다. 춘향이 차갑게 인사했어요. 명월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답니다. 정승 어른, 저희가 어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정승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춘향이 아이를 안고 나와서는 이정승 앞에 세웠거든요. 아버지,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5살 아이가 천진하게 말했어요. 이정승의 얼굴이 창백해졌답니다. 명월아, 이것은 무슨 뜻이냐? 정승 어른께서 이미 다 아시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아이가 어른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명월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정승은 부인하려 했지만 아이가 그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나는 이 아이와는 아무 관계가. 그럼 이 편지들은 뭘까요? 춘향이 이정승이 자신에게 보낸 편지들을 꺼내 보였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뻐하며 보낸 편지, 돈을 보내며 쓴 편지들이 모두 들어 있었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정승 어른, 이제 솔직히 말씀하시죠. 어른께서는 춘향 언니를 첩으로 두시면서 아이까지 낳게 하셨잖아요. 이정승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고 발버둥쳤답니다. 좋다. 인정하겠다. 하지만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양반이 기생을 첩으로 두는 것은 흔한 일 아니냐? 물론이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요. 명월이 천천히 말했어요. 정승 어른께서는 과거에 무고한 사람을 모함한 적이 있으시죠? 이정승의 눈빛이 변했어요. 무슨 소리냐? 윤참판이라는 분을 기억하세요? 그 순간 이정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명월이 계속 말했답니다. 김진사와 박참판을 시켜서 윤참판을 모함하게 하신 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이정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월은 조용히 일어나서 그 앞에 섰답니다. 저는 윤참판의 딸 소희입니다. 아니, 이제는 명월이라고 불리지만요. 이정승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윤참판의 딸이라고? 그럼 너는... 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당신에게 복수하러 온 거예요. 이정승은 급히 일어나서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집 주변에는 명월이 미리 배치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정승 어른? 명월아,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자는 것이냐? 이정승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간단해요. 김진사와 박참판이 그랬듯이 어른도 자백하시면 됩니다. 자백이라니... 아버지를 모함한 일의 전말을 모두 자백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어른께서 저지른 다른 비리들도 함께요. 명월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정승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안 돼. 내가 그런 자백을 한다면 나는 물론 내 가족들까지 몰락하고 만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춘향이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만약 어른께서 자백을 거부하신다면 저희는 이 아이가 어른의 서자라는 사실을 조정에 알릴 수밖에 없어요. 이정승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서자의 존재가 알려진다면 그의 정치 생명은 끝장이었거든요. 게다가 이 편지들과 증거들도 함께요. 명월이 춘향에게서 받은 편지들을 흔들어 보였어요. 이정승은 한참 동안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자신에게는 파멸이었거든요. 명월아, 정말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없어요. 김진사도 박참판도 이미 자백했어요. 이제 어른만 남았을 뿐이죠. 명월의 말에 이정승은 깜짝 놀랐어요. 김진사와 박참판이 자백했다고? 네, 모두 어른께서 배후에서 지시했다고 증언했어요. 사실 이것은 명월의 거짓말이었어요. 김진사와 박참판은 자백할 때 이정승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정승은 그 사실을 알 리 없었죠. 그렇다면
내가 부인해봤자 소용없겠군. 이정승은 완전히 체념한 표정이 되었어요. 좋다. 내가 자백하겠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인가요? 춘향과 이 아이는 보호해달라. 이들은 내 죄와는 상관없으니까. 의외의 말에 춘향도 명월도 잠시 놀랐어요. 이정승에게도 인간적인 면이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춘향 언니와 아이는 제가 보호하겠어요. 명월이 약속했어요. 다음 날 이정승의 자백서가 궁에 전달되었어요. 그 내용은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답니다. 무고한 윤천판을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모두 제 짓입니다. 윤천판의 청렴함이 저희의 비리를 막고 있어서 제거하여 했던 것입니다. 자백서에는 그동안 이정승이 저지른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김진사와 박찬판을 이용해 윤찬판을 모함한 일부터 시작해서 관직을 이용한 각종 비리들까지요. 임금은 크게 진노했어요. 이런 역적이 조정에 있었다니 당장 체포하라. 하지만 이정승은 이미 자백서를 제출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가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답니다. 내가 저지른 죄는 죽어도 용서받을 수 없다. 윤천판과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정승의 죽음과 자백으로 인해 윤찬판의 누명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조정에서는 공식적으로 윤찬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의 가족들에게 사죄했답니다. 명월은 드디어 아버지의 원수를 모두 갚았어요. 김진사는 유배, 박찬판도 유배, 이정승은 죽음으로 대가를 치렀죠.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원수를 갚았어요. 명월은 부모님의 묘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시원함과 후련함의 눈물이었답니다. 춘향은 이정승이 남긴 유산으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명월 역시 조정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기방 생활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죠. 명월아,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 언니, 저는 학당을 차려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특히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싶고요. 명월의 꿈은 단순했어요. 자신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글을 배우고 지혜를 기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3년 후 한양 남촌에는 명월학당이라는 작은 서당이 하나 생겼어요. 그곳에서는 가난한 집 아이들도 부자 집 아이들도 함께 어울려 공부했답니다. 서당의 주인은 다름 아닌 명월이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기생이 아니라 존경받는 훈장님이 되었죠. 훈장님, 오늘은 무엇을 배워요? 오늘은 정의와 용기에 대해 배워보자꾸나. 명월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을 기르는 교육을 했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말고 약한 자를 도우며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어요. 훈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분이 되셨어요? 명월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내가 겪은 아픔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단다. 그 아픔을 원망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힘으로 바꾸었지. 춘향도 명월학당에서 함께 일했어요. 그녀는 바느질과 음악을 가르쳤고 그녀의 아들도 명월학당에서 자라며 훌륭한 청년이 되었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명월은 늘 부모님의 묘를 찾아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도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었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정직함과 의로움을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고 있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명월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답니다. 훗날 사람들은 명월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어요. 복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정한 승리는 원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딛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명월의 복수담은 이렇게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교훈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답니다.